일부 언론과 야당이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야당은 정권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정치권 배후설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 씨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복원하는 등 특정 정치인이 관련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JTBC가 취재했습니다. 조 전 수석 등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특조위 조직을 축소하고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라며 질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질 파문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오늘 휴가지에서 돌아와 귀국했습니다. 진심으로 어리석었다며 사과하면서도 광고회사 직원에 물을 뿌렸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최악으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서 광주에선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황사는 내일 아침부터 점차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일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주말에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당과의 관련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특검 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현재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 씨가 대선 전 선거를 돕겠다며 김 의원을 찾아왔고 이후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일일이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저하고 마치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대선이 끝난 후 김 씨 측의 무리한 인사청탁 요구를 거절하자 반감을 품고 댓글을 조작해 정부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당시 자신의 지인을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허위 보도 내용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이 같은 의혹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혐의 유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실명이 거론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를 공격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자신도 김 씨로부터 음해 공작을 받았다면서 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한 보복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100%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의원도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 발 더 나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야당은 오늘 하루 더불어민주당과 김경수 의원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댓글 조작 사건을 꼬리 자르기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이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집권당,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과 국기문란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경우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바른미래당은 구속된 댓글 피의자들이 활동했던 경기도 파주의 한 출판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선거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여론 조작
선거이고 그리고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서울시장 선거,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겠습니까? 한국당 등 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세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정치권 배후설 등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마리를 찾기 위해 경찰은 구속된 이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복원해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네이버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민주당원은 3명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드루킹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김모 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지만 아직 모든 문자 내용이 복원되진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에 보안 잠금 등도 까다롭게 걸려 있어 온전히 내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민주당원이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 공감수를 올린 이유도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 등은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시험을 하면서 이왕이면 보수 진영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치권 배후설과 함께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댓글 공작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드루킹이라는 필명에 김모 씨가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김 씨는 자신의 인터넷 모임에 승급제를 적용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왔습니다. 승급된 일부 회원들에게 공용 아이디를 줘 댓글 조작을 시도했는데 해당 아이디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신입 회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설명하는 문건입니다. 공개와 비공개 두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선 산채로 불리는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출판업은 외부에 보이기 위한 명목상 사업이었습니다. 인터넷 사업을 전 하고 있는 걸로 원래는 알고 있었어요. 모임 회원이 돼도 승급제를 적용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합니다. 열린 카페 신입 회원인 노비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선 오프라인 모임에 수차례 참석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10여 차례 들어야 합니다. 비밀 카페 회원이 되기 위해선 내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생각과 이념이 일치해야 승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승급된 일부 회원들은 산채에서 보안 USB와 공용 아이디를 통해 댓글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공유한 공용 아이디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3개월 동안 접속한 IP 주소만 2,000개가 넘었습니다. 1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구속된 3명 외에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예, 특히 지방선거가 가까우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워낙 여기저기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취재 기자와 함께 현재까지 나온 팩트가 뭔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일단 어제까지는 이번 사건이 이제 민주당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야당이 주장을 했는데 오늘은 김경수 의원을 콕 집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네, 어제 저녁 이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나눴다라는 한 여권 인사가 이 김경수 의원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예. TV조선이 김 의원의 실명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을 했던 건데요. 그러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김 의원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강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경수 의원이 그러니까 댓글 공작 피의자, 그러니까 김모 씨와 문자 메시지를 수백 건을 주고받았다. 이걸 근거로 공세를 이제 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이 된 겁니까? 예, 아직까지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 경찰은 오히려 보도 내용이 좀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문제가 된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추가 확인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좀 드러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을 곧장 겨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볼 만한 어떤 정치권에서 추가 정황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이 부분 역시 아직까지 야당에서 추가로 오늘 제기한 의혹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 김 의원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면서 핵심 측근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김 의원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만으로도 이 민주당원 한두 명이 벌인 일이 아니라 이 정권 차원의 문제다라고 이 야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몸통이 이 김경수 의원인지 혹은 그 윗선인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정권 차원의 게이트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 대선 당시에 이 댓글 공작 사건의 재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사건이면은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동원이 돼서 댓글 공작을 한 거였잖아요. 이 부분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두 사건이 비교가 가능합니까? 아시다시피 2012년 대선 당시의 댓글 공작 사건은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주도를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당시에 이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깎아내리고 반대로 여권의 박근혜 후보를 일방적으로 띄웠던 사건인데요. 그렇죠. 반면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번 건은 이 민주당원 몇몇이 온라인상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안입니다. 결국은 그렇다면은 당원 몇몇이 벌인 부적절한 행동이었느냐 아니면 실제로 조직적으로 당이 동원이 된 사건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수사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구속된 피의자들과 나눈 통화나 문자 또 메일 같은 내용을 조사를 해보면 이번 사건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한국당의 주장대로 이번 사건이 당과 관련이 있다면 김경수 의원 등 이 당의 핵심 인사가 피의자들에게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또 반대로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날 거고요. 반대로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면 민주당이 밝힌 대로 몇몇 사람이 벌인 부적절한 행동인 겁니다. 민주당은 이 당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사건 수사가 민주당의 고발로 처음 시작이 된 만큼 만약에 당과 연관성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시리아에 화학무기 시설을 공습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무 완수라면서 공격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시리아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동의 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임무 완수. 시리아 공습이 성공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미국의 B-1B 랜서 전폭기 등 전략 자산은 순항 미사일 105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외곽에 위치한 바르자 연구개발센터와 홈스 일원 화학무기 저장소로 알려진 시설을 향했습니다. 화학무기 프로그램의 심장부를 타격했다는 미 국방부의 평가와 달리 시리아 정부는 방공망으로 70여 발의 미사일을 막아냈다고 맞섰습니다. 미국 언론은 공습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화학무기 개발 심장부치고 화학물질의 유출도 없고 군이나 연구기관 관련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확전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시리아와 이란 정상은 통화에서 대미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의 자국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공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 이란을 큰 축으로 반서방 전선을 강화한 구도입니다. 국내 정치에서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개입을 본격화할 경우 양상은 더 복잡해집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4주기입니다. 이전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정황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침몰 원인 조사를 청와대가 직접 맡고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도 감추려 한 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5년 1월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서울의 한 호텔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불렀습니다.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부가 해수부를 살려놓지 않았느냐, 특조위 조직을 축소하고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하라고 질책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을 만나선 정부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방해 작업은 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해수부는 조 수석의 요구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축소하려고 시도하면서 특조위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특조위가 조사하려 하자 이번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경제수석이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지시를 받은 해수부는 특조위를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문건엔 특조위는 활동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에도 실패했던 정부가 이후에 진상규명 작업까지 앞장서서 방해하려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아직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신항에선 오늘도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사주기를 하루 앞둔 모습 보겠습니다. 목포신항 연결합니다. 이상혁 기자, 오늘 추모 행사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보다 많은 2,3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습니다. 유가족 40여 명도 이곳 행사에 참여한 뒤 조금 전 다시 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미 수습자인 권재근 씨, 혁규군 가족 권호복 씨도 오랜만에 목포신항을 찾았습니다. 권 씨는 취재진에게 배가 바로 세워지고 추가 수색이 이루어지면 동생과 조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마지막 희망을 말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북적이던 목포신항은 이제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추모 행사도 모두 끝이 났고 현장에 남아있던 유가족들도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미 수습자 가족 컨테이너는 진도체육관으로 옮겨 컨테이너가 있던 자리도 텅 비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세월호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안전 문제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는 부두 안쪽입니다. 취재진은 현장 관계자와 유가족 도움을 받고 이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지금은 배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 뒤쪽, 그러니까 배 밑부분에 수직 지지대 33개를 고정시켜놨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진입 완료 시점은 당초 예상했던 5월 말에서 5월 초쯤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상 크레인으로 배를 들어올려 90도 회전시키는 작업이 워낙 예민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 등에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한다며 선체 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4년 전 단원고 학생들은 수학여행에 들떠 세월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교실은 아직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오늘 안산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교실벽의 달력은 2014년 4월에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적은 수학여행 4글자가 여전히 선명합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는 수학여행 신청서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떠올립니다. 그 가기 전에 설렘이 있었을 텐데 저도 이제 수학여행 가는데 그 마음 똑같이 자라니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기록 전시관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평생 잊지 않겠다. 벽에 적힌 글귀를 읽어 내려가던 추모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언덕에 심기 시작한 바람개비는 어느새 수천 개가 됐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냥 말을 못 하겠어요. 거기서 좋은 추억 잊지 말고 그냥 편히 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합동분향소에도 많은 추모객이 찾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73만여 명이 찾은 이곳은 내일 4주기 합동 연결식이 끝나면 문을 닫게 됩니다. 대신 인근 공터에 세월호 추모 공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세월호 승객들이 모두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합동분향소는 아직 5명의 미수습자를 남긴 채 사라지게 됐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어느덧 4년. 그러나 기억 속의 세월호는 너무도 또렷합니다.
참사를 지켜본 세월호 세대들은 제 손으로 세월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그 물속에서만 나만 살아남은 것이, 지금 친구와 같이 있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젠 22살이지만 여전히 세월호 생존 학생이라고 불립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곳은 극장이 아니라 회의실. 수업을 마친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다큐 영화의 출연자도, 글을 찍은 감독도,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세월호 세대라 불리는 또래들입니다. 좋은 어른이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랑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청소년들에게 제가 또 어떤 어른으로 비춰질까라는. 이제 뭐라도 좀 해야지 않겠나. 섬 노인은 흰떡을 만들어 죽은 이들을 위한 제사상을 차립니다. 뭐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망자들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추고 싶어서. 세월호의 항로 기록 장치를 추적한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배우 정우성 씨가 목소리를 기부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4년이 지나도 질문은 여전합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했지만 광고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무의 갑질이 일상적이었고 회사 안팎을 가리지 않았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공항에서 대기하던 일부 취재진에게 제가 어리석었다,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광고회사 직원 얼굴에 물을 뿌리진 않았다며 구체적인 폭행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이 폭행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조 전무는 지난 목요일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직후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다가 사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출국 뒤에도 갑질 폭로가 이어지고 조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한항공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는 등 파문이 갈수록 커지자 서둘러 귀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측이 이 음성이 조 전무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자 제보자는 오마이뉴스 측에 대한항공 사원증 사진과 함께 직접 쓴 글을 보냈습니다. 여기엔 조 전무 폭언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대한이란 이름과 태극마크를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수십 건 쏟아졌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비판 성명을 준비하는 등 직원들 불만도 한계에 달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조 전무가 사과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열지 않았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내사하던 경찰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무가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진 게 확인되면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물벼락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던 경찰은 지난달 16일 당시 회의 자리에 참석했던 대한항공 직원들을 상대로 먼저 목격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 전무가 당시 물을 뿌린 것인지 물이 담긴 컵을 던진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물컵이 유리컵인 경우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면 특수 폭행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다만 물만 뿌린 경우에는 단순 폭행 혐의여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조 전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은 먼저 현장에 있던 대한항공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를 당한 광고업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여신도를 성추행해 징역형을 받은 목사가 이후에도 버젓이 목회 활동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정 구속될 때까지 10달 동안 담임 목사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노예나 교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카페지만 주일이면 예배를 보는 교회가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안교회 형태로 각 교단마다 카페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 신자 대학생 A씨는 2015년 담임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방으로 끌어들이셨어요. 그 방 안에서 추행을 하셨어요.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담임 목사 이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1심 판결 후 10월 법정 구속이 되기 전까지 10달 동안 계속 담임 목사로 활동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저기 몇다섯 명 데리고 예배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소속된 노회는 사건 발생 후 2년 반이 지난 최근에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외딴섬 같이 활동을 할 때는 상당히 이게 어려워요. 이 교회는 카페 외에도 심리상담소 등을 겸하고 있어 일반인들도 자주 방문했던 곳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했어요. 거기에서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해당 노회는 아직도 이 목사에 대한 교회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전국을 덮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 심했는데 경남과 전남, 제주도에서는 올 들어 첫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야구장이 텅 비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찾아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속상해요. 응원하려고 왔는데.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마술처럼 사라졌습니다. 대구타워 주변도 잿빛 하늘로 뒤덮였습니다. 제주의 파란 하늘도 먼지 뒤로 숨었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의 미세먼지 수치는 평소보다 10배가량 많은 세제곱미터당 52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호남과 영남 대부분 지역과 제주에 올해 첫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황사는 남부 지역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황사 발원지와 기압 배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도권에 주로 영향을 줬던 지난 6일 황사는 중국 네이멍구 지역에서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중국 전역에서 발원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저기압이 만든 공기 통로를 통해 황사가 그대로 수도권까지 밀고 들어왔지만 오늘은 중국 전역을 덮은 고기압이 밀어낸 먼지가 마침 우리나라 남부지방 상공에 있던 저기압에 막혀 그대로 쌓인 겁니다. 황사는 밤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내일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저희는 삼성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를 파괴하려 한 정황들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삼성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을 먼저 유도한 뒤에 실제 폭력이 이루어지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원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방법까지 검토했다는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 서비스의 내부 문건에는 노조원 숫자의 변동 상황을 매주 추적해 관찰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노조원의 수를 노조의 힘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노조원이 조합을 탈퇴하도록 압박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한 대목이 곳곳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노조원을 자극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라는 전략도 이 중 하나입니다. 불법 점거와 폭행, 폭언을 유도하고 이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삼성 측은 문건 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다양한 검토 의견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 같은 사측의 압박이 노조원들의 생계를 위협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탈퇴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OECD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재활용 선진국입니다. 지난해 OECD에서 나온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폐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또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폐기 방식도 잘 전환한 모범 국가입니다. 기꺼이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고 또 날짜 맞춰서 분리수거하는 불편을 감수해온 시민들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 쓰레기 대란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정작 정부 당국의 재활용 행정은 시민의식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페트병 등급제라는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오히려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재활용 처리 업체입니다. 8단계를 거쳐 세척했지만 페트병 조각엔 라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접착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접착제가 사용된 국내산 페트병 수거를 꺼립니다. 본드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온수에 양잿물을 투입을 해서 약 15분 정도 삶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국내에선 접착제를 사용할까? 환경부가 지난 2014년 새롭게 만든 등급제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쉬워야 하는 1등급에 접착제 사용 제품을 포함시켰습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일본, 유럽 등에서 쓰이는데 국내에선 2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최근 1등급을 받은 페트병들입니다. 재활용을 위해선 이 라벨이 제거돼야 하는데 접착제가 사용돼 쉽게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 라벨을 떼어내도 접착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 물속에선 라벨이 떼어진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떼서 재활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일본은 대부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라벨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환경부 측은 포장재 재활용 공제 조합에서 관련 기준을 만들어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이 이거 정착시 일일이 다 조사해가면서 할 수는 없고요. 조합에서 그 업무를 하니까요. JTBC 정혜성입니다.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등급제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큽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보신 것처럼 해당 등급제를 만든 조합에 물어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했더니 환경부 역시 등급제 분류 이전에 접착제를 사용한 라벨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영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재활용 페트병은 5,000톤이 넘습니다. 일본 페트병은 라벨을 깨끗하게 떼어내 수익성이 높습니다. 반면 국산은 1등급 페트병도 수출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2등급이 일본에서는 1등급이고 우리 회사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까지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 재활용 페트병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페트병을 2등급으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 해당 등급제를 마련한 조합 측은 우리 사회 문화를 지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페트 라벨은 반드시 내놔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집에서 페트 라벨을 이렇게 떼가지고 안 해놓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등급제는 재활용 처리 과정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페트병을 등급별로 수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리 과정에서 1, 2, 3등급 페트병이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페트병에서 1등급은 약 3%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페트병은 양잿물 처리를 해도 접착제가 남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집니다. 잘 모르시고 하시는 그 조합장이 그렇게 알렸는데 완벽하게 세척이 안 됩니다. 100%. 환경부가 애초부터 접착제 사용 라벨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됩니다. 2011년 환경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손으로 쉽게 분리되거나 접착제가 병에 잔존하지 않는 라벨을 권고합니다. 환경부가 현실에 맞는 재활용 등급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고 치료받습니다. 당연한 건데 청각 장애인에겐 어렵고 잘못 전달돼 오진이 나기도 합니다. 청각 장애인이 27만 명, 이들을 도울 수화 통역사가 있는 병원은 전국에 3곳뿐입니다. 어한이 기자입니다. 청각장애인 이목화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의료 수화 통역사 김선영 씨입니다. 폐기능 검사를 받을 때도 마시는 걸 잘 못하셨어요. 부는 건 괜찮은데 마실 때는 원래 좀 호흡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의사와의 진료에서도 혹시 주위에서 코 고리를 하신다고 들으셨어요? 피곤하면 그런 얘기를 코를 곤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가끔 들었습니다. 병원 방문 내내 김 씨는 이 씨의 귀와 입이 됩니다. 의료 수화 통역사가 상주한 병원은 전국에 3곳뿐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병원에 가려면 수화 통역센터에서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곳에 통역사 4명의 자리는 모두 비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통역사 1명이 적게는 100명, 많게는 900명 이상의 청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고 결국 병을 키우게 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좀 긴급 처방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었던 거였기 때문에 거점 지역 병원에 최소 1명씩이라도 의료 수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도 어려운데 살집 구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자 빈민 아파트로 이미지만 나빠진다며 주민 반대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5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반대하는 5평 아파트는 서울시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제도지만 18개 인가 지역에선 반대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5평형 빈민 아파트라고 했다가 비난을 받자 안내문을 바꿔 붙였지만 슬럼화 이미지 손상 같은 표현은 여전합니다. 반면 이웃들이 나서서 만든 청년 보금자리도 있습니다. 아이를 둔 주부와 월급이 60만 원인 어르신까지 전세 보증금을 보탠 터무니있는 집입니다. 노인분들도 1,500원씩 모으셔가지고 그 200만 원을 만들어 술자를 하셨다고. 요즘에 그 청년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정말 3포, 5포, 7포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음 달 입주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꾸밀지 머리를 맞대봅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가려는 집값을 저희가 직접 마련해야 된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전세금은 진짜 청년들이 벌기에는 너무 특히 서울에서 진짜 꿈도 못 꿀 일인데 그걸 지원해 주시니까 20대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씁니다. 전체 1인 가구 평균의 1.6배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만큼 주거 대책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아베 총리 부부의 스캔들을 참다 못한 일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베 정권은 퇴진하라며 도쿄에서 열린 집회엔 3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이들은 촛불을 들었고 경찰 차벽도 보였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아베 정권 퇴진 집회에 경찰 차벽이 등장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시민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일부 시민은 경찰 저지선을 넘다가 경찰들과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해가 떨어지자 한 손에 촛불 모양의 등을 든 시민 수백 명이 아베 정권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를 참고해 한 작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겁니다. 아베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도
등을 돌렸습니다.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야구 방망이, 방탄 배낭. 미국 학교들이 혹시라도 있을 총격에 스스로 대비하도록 주는 것들입니다. 플로리다 고교 참사에도 연방정부와 의회가 손 놓고 있자 학교들이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권총 총알을 6발까지 막을 수 있다고 홍보되는 방탄 배낭입니다. 루이지애나주 상원은 최근 방탄 배낭의 교내 착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밀크릭 교육구는 500여 명의 교사에게 야구 방망이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40cm 정도 되는 작은 방망이지만 총격범이 나타났을 때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교실마다 돌멩이를 채운 양동이를 갖다 놓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한 교사는 직접 제작한 문 걸쇠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내 총기 난사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 각급 학교 단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방 차원의 대책은 더디다는 점입니다. 최대 규모로 열린 총기 규제 행진에도 관련 법안 심의는 진전이 없습니다.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은 정치인 다수가 전미총기협회 NRA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번 선거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18살 생일 선물로 유권자 등록지 발송 캠페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지난 12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주한 미군 장비들을 반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12일 집회 해산 전에 민간 장비만 빼는 걸 합의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장비 반입과 관련한 내일 협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해외 도피 중인 인터넷 음란 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 송모 씨가 여권 발급이 제한되자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송 씨에게 여권이 발급되면 수사와 재판이 늦어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제주해경은 보존 자원인 제주 자연석을 트럭에 숨겨 다른 곳으로 빼내려 한 혐의로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자연석 8점 위로 조경수를 쌓아 숨긴 뒤 화물선에 실으려다 항만 정문의 엑스레이 투시경에 찍혀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앉아있던 흑인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업을 논의할 사람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바로 수갑을 채웠는데 소셜미디어엔 스타벅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면 범죄냐며 공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매서운 추위에도 반달가슴곰이 11마리나 태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죠. 이제 야생에 사는 반달가슴곰이 50마리가 넘습니다. 유한우 기자입니다. 지리산 해발 1100m에 있는 바위굴입니다. 어두운 굴 속에서 무엇인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밖으로 꺼내보니 가슴에 새하얀 반달 모양이 선명합니다. 어미가 겨울잠을 자던 중 낳은 새끼 반달가슴곰입니다. 올해 1월 말쯤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2마리를 비롯해 올해에만 지리산 일대 야생에서 새끼 반달곰 8마리가 태어났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밝혔습니다. 이로써 야생에서 생활하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56마리입니다. 2004년 복원을 시작하면서 2020년까지로 목표했던 50마리 복원을 2년 앞당긴 겁니다. 50마리는 반달곰 무리가 스스로 번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 존속개체군 숫자입니다. 여기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적응훈련장에서 태어난 새끼 3마리를 9월쯤 방사하면 59마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향후 반달가슴곰 행동권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리산 외 지역의 서식 환경 조사 및 위험 요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반달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날씨입니다. 전국을 뒤덮은 황사는 내일 대부분 사라집니다.
수도권과 충북, 전북 등에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낮지만 낮부터 평년 수준으로 올라 포근해집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